안 뛰어내려. 씨발, 뒤에 동기들 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신이 많은 지휘관의 입에서 터져나온 욕설과 함께 등 뒤 군장을 강타한 군홧발의 충격. 속수무책으로 허공에 내던져진 그녀의 절규는 C-130 수송기의 거대한 굉음에 묻혔습니다. 오늘 사연 모음집에서는 가장 신뢰했던 조직에게 명예를 짓밟힌 한 군인의 투쟁과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아버지가 내리는 준엄한 심판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중 강화를 정확히 일주일 앞둔 늦여름의 어느 날 충청북도 증평군에 위치한 제13특수임무여단 예하 특수전교육대. 그 중에서도 공수기본훈련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11.5m 모형탑 훈련장은 아침부터 내리쬐는 뙤약볕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검은 베레모를 꿈꾸는 모든 훈련생들에게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다. 혹독하기로 소문난 특수전 부사관 양성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마침내 이곳 공수훈련에 입소한 대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부사관 오하나 하사. 이제 갓 임관 2년차 계급장에는 아직 앳된 노란색 한 줄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다부진 체격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는 웬만한 고참 부사관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한 의지가 뿜어져 나왔다. 충성. 8번 준비생 오하나. 강화 준비 끝났습니다. 완전 무장을 갖춘 채 헬멧을 고쳐 쓴 그녀의 등은 꼬독하게 펴져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방탄 헬멧 아래로 식은 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발 아래로 아득하게 펼쳐진 지상은 마치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그녀의 모든 용기를 삼켜버릴 듯했다. 그녀에게는 가족은 물론 가장 가까운 동기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다. 지독한 고소공포증. 육군 부사관 학교 시절부터 수많은 훈련과 평가를 거치며 단 한 번도 상위권을 놓친 적 없는 그녀였다. 체력, 사격, 독도법, 전술이론까지 모든 분야에서 발군의 기량을 선보였지만 유독 높은 곳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만큼은 이성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 특전사의 검은 베레모를 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기 때문이다. 오하사 괜찮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은데. 바로 옆에서 그녀의 순서를 기다리던 3대대 구지역대 중대장 김민석 대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갓 부임한 초임 장교 시절부터 오로지 특전사에서만 군 복무를 이어온 그는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이 남달라 따르는 이가 많은 참된 군인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오하나 하사의 뛰어난 자질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미세한 불안감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괜찮습니다, 중대장님. 컨디션 최상입니다. 오하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끝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훈련장 한편으로 검은색 코란도 지휘 차량이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운전병이 급하게 뛰어내려 뒷문을 열자 육중한 몸집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구지역대가 소속된 3대대 대대장 김철웅 중령이었다. 무언가에 늘 불만인 듯 잔뜩 찌푸려진 미간과 부하들을 하대하는데 익숙한 거만한 말투. 그는 부대 내에서 능력은 없으면서 부하 잡는 데만 혈안이 된 지휘관으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여군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유별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형탑 위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한 오하나를 발견하고 즉시 무전기를 입에 가져다 댔다. 거기 3중대 8번. 오하나 하사. 지금 장난하나? 뭐 하는 건가? 빨리 강화 안 시키고. 김중령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자 모든 훈련병과 교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오하나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구지역대 선임 담당관 황진욱 중사와 분대장 박광철 상사도 그 모습을 보며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어휴, 저럴 줄 알았다. 그게 집이 무슨 특전사라고. 자, 그러게 말입니다. 저렇게 굼떠서야 원. 저래가지고 진짜 비행기에서 뛸 수나 있겠습니까? 대대장님 심기만 불편하게 만들고.
김철웅 중령의 충실한 수족을 자처하는 그들이었다. 속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예민해진 귓가에 송곳처럼 박혔지만 오하나는 애써 무시하며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할 수 있다. 오하나. 너는 특전사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릴 용기를 끌어모았다. 결국 보다 못한 교관의 손에 등을 떠밀리다시피 허공으로 몸을 날린 오하나는 땅에 발이 닿는 순간 긴장이 풀린 다리가 꺾이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공수 훈련의 기본인 5개 동작 접지법은커녕 불안정한 착지 자세 때문에 발목에 가벼운 충격까지 왔다. 저것 봐라, 저것 봐. 착지도 제대로 못하네. 저런 게 무슨 특전사야. 황진욱 중사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확성기를 통해 온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모욕감에 오하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김철웅 중령의 불호령이 곧바로 떨어졌다. 8번 준비생. 즉시 장비 재정비하고 다시 올라가. 다른 동기들보다 3번 더 실시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녀는 그날 다른 동기들이 훈련을 마치고 쉬는 동안에도 3번이나 더 공포의 모형탑을 오르내려야 했다. 반복되는 강하에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군장과 산악용 헬멧이 짓누르는 어깨와 목은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수십 명의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는 수치심과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딸이 겪고 있는 고된 훈련을 까맣게 모르는 그녀의 아버지 오대산 중장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제7기동군단 사령부의 거대한 집무실에서 벽면을 가득 채운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야전 지휘관으로서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승승장구해온 입지전적인 인물.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 기동 전력을 총괄하는 그는 국방부 차세대 최고 사령관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명장이었다. 그는 잠시 지휘봉을 내려놓고 육중한 원목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15년 전 그가 대령에서 장군으로 막 진급했을 때의 진급식 날이었다. 갓 달아 반짝이는 별 하나가 박힌 베레모를 쓴 그의 허리를 7살짜리 늦둥이 막내딸 하나가 작은 2팔로 꼭 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에게 하나는 단순한 딸이 아닌 삶의 가장 큰 활력이자 자랑이었다. 바쁜 군 생활 탓에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딸을 향해 있었다. 그런 딸이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가장 힘들다는 특전사를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응원했다. 하지만 동시에 험난하고 위험한 군 생활에 행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평범한 아버지이기도 했다. 띠리리링. 울리는 집무실 전화벨 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나였다. 우리 딸. 훈련은 할만하고. 아빠.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나 다음 주에 드디어 진짜 비행기 타고 강화한다. 멋있지? 수학이 넘어 딸의 목소리는 애써 밝음을 가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노련한 지휘관이자 아버지는 그 가늘고 높은 톤 속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과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힘든 일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는 섣불리 캐묻지 않았다. 스스로 이겨내고 싶어하는 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래, 우리 딸 장하네. 늘 자랑스럽다. 하지만 명심해라. 훈련 성적 조금 떨어지는 건 괜찮아. 다치지만 마라. 그거면 된다. 알겠지? 알았어, 아빠. 걱정 마. 그럼 끊을게. 충성. 그래, 몸 조심해라. 대사는 대견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쉬이 가시지 않고 그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강화 당일이 밝았다. 성남 서울공항 상공, 지상 2,500피트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 중인 C-130 허큘리스 수송기 내부는 4개의 터보프롭 엔진이 뿜어내는 굉음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하나 하사는 자신의 심장이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하나.
그녀는 군가를 나직이 으쪼리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의 맞은편 좌석에 앉은 김민석 대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모형탑 훈련 이후 의기소침해진 오하나를 여러 번 따로 불러 격려해 주었다. 오하사 긴장되나? 아닙니다, 중대장님. 드디어 진짜 강화를 하게 되어 설렐 뿐입니다. 그래,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해. 오하사라면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기억해. 하늘에서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장비만 믿는 거야. 그때였다. 기체 후방 램프 도어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아득한 창공과 함께 한 줌의 햇살이 기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훈련병들의 얼굴은 최고조로 굳어졌다. 녹색 강화 신호등이 켜짐과 동시에 강화 통제관의 우렁찬 구령에 맞춰 대원들이 한 명씩 차례로 허공에 몸을 던졌다. 마침내 오하나의 차례. 램프 도어 끝에 선 그녀는 발 아래로 펼쳐진 까마득한 풍경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다리가 시멘트 바닥에 붙어버린 듯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훈련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8번. 뛰어. 하사. 망설이지 말고 뛰어. 교관과 바로 뒤에 있던 황진욱 중사가 소리쳤지만 오하나의 몸은 얼어붙은 듯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김철웅 중령의 눈빛이 살기로 번득였다. 그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듯 했다. 전부 비켜. 김중령은 강화 통제관을 거칠게 밀치고 오하나의 등 뒤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 시발년이 진짜. 내년 하나 때문에 지금 대열 전체가 엉망이 되고 있잖나. 특전사 배지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대대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오하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김민석 대위가 다급하게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김중령은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냈다. 시끄러워. 김민석. 이건 명령 불복종이야. 군법으로 다스려도 시원찮을 판이라고. 이건 명령이다. 뛰어내려. 말과 동시에 김중령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전투화를 신은 발로 오하나의 등 뒤에 결속된 주 낙하산 군장을 힘껏 걷어찼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오하나의 몸은 균형을 잃고 맥없이 허공으로 내던져졌다. 정상적인 강화 자세를 취하지 못한 채 내던져진 몸은 공중에서 통제 불능 상태로 심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비상 낙하산을 펼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지상에 발이 닿는 순간 우두둑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왼쪽 발목에서 터져나오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김민석 대위는 진흙과 피로 뒤범벅이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오하나의 모습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김철웅 중령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쓰러진 오하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린 채 김대위에게 다가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다. 김대위, 똑똑히 들어. 오늘 강화는 전원 이상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거다. 오하나 하사는 착지 과정에서 개인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만약 다른 소리가 나오면 그땐 자네 군 생활도 여기서 끝나는 거야. 명심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진실을 은폐하라는 비열한 명령이었다. 김민석 대위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조직의 힘 앞에 한 개인의 양심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다. 사고 발생 12시간 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 병동의 1인실은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통증 완화제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미한 의식 너머로 낯선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아른거렸다. 오하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특히 왼쪽 다리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딱딱하고 거대한 이물감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 확인한 자신의 다리는 발목부터 무릎 아래까지 두꺼운 통깁스로 감싸여 있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군의관이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물었다. 그의 명찰에는 정형외과 과장 중령 한석규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는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어제 저녁 응급 후송되어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좌측 족관절 분쇄골절, 그리고 경골 및 비골 원위부 손상. 쉽게 말해 발목뼈가 산산조각 났고 정강이뼈 아래쪽까지 금이 갔다는 뜻입니다. 군의관의 담담한 설명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분쇄골절, 수술. 오하나는 수송기에서 내던져졌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은 뒤죽박죽 엉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김철웅 중령의 분노에 찬 얼굴과 등 뒤를 강타하던 끔찍한 충격뿐이었다. 수술은 잘 됐습니까? 저 다시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그녀가 가장 묻고 싶었던, 그리고 가장 듣기 두려웠던 질문이었다. 한석규 중령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뼈를 맞추고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군요. 오하사. 앞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후에도 예전처럼 격렬한 기동 훈련을 소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공수 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재발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사실상 불가능. 그 말은 오하나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특전사로서의 삶,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걸었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뜨거운 눈물 몇 방울이 뺨을 타고 베개를 적셨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것도 가장 명예로워야 할 훈련 중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서. 같은 시각 13여 단 3대 대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김철웅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맞은편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김민석 대위를 거만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김 대위, 어제는 수고 많았어.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놀랐을 텐데 침착하게 잘 대처해줘서 고맙게 생각하네. 그의 위선적인 칭찬에 김민석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김철웅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철 하나를 집어 그에게 건넸다. 이거 어제 사고에 대한 경위 보고서일세. 내가 밤새워 작성했어. 자네도 알다시피 이런 사고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고 라인도 많아서 말이야. 괜히 일이 커지면 부대 전체가 피곤해지거든. 김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경위 보고라는 제목 아래에는 사고의 전말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사고 개요 2025년 8월 24일 14시 30분경 공수기본 훈련 중 3대대 소속 오하나 하사가 C130 수송기에서 이탈 착지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려 부상당함. 사고 원인 본인의 고소공포증으로 인한 강하 직전의 과도한 긴장 상태. 이로 인한 강하 자세 불량 및 착지 불안정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교관 및 통제관의 안전 지시는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 결론 본 사고는 훈련생 개인의 심리적 불안정과 미숙함에서 기인한 안전사고로 지휘 계통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이 오하나 하사 개인의 과실로 규정되어 있었고 김철웅 자신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명백한 허위 보고였다. 어때, 깔끔하게 정리 잘 됐지? 맨 마지막 장의 중대장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서명만 하면 되네. 김철웅의 당연하다는 듯한 지시에 김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대대장님, 이 보고서는 제가 목격한 사실과 다릅니다. 뭐라고?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오하사가 망설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대장님께서 오하사의 등을 전투화로 걷어차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대로 보고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김민석의 단호한 저항에 김철웅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대위, 지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건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사실? 군대에서 사실이 뭔 줄 아나?
까라면 까는 게 사실이고 지휘관의 말이 곧 사실이야. 자네 내년이면 소령 진급 심사 아닌가? 자네 육사 동기들은 벌써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여기서 발목 잡히고 싶어? 괜한 정의감 때문에 자네 앞길 막고 싶지 않은 내 배려라고 생각해. 이게 조직을 위한 길이고 자네를 위한 길이야. 그는 보고서와 펜을 김민석의 앞으로 밀며 나직이 속삭였다. 그것은 조언을 가장한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김민석은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올려놓은 거대한 저울과도 같았다. 결국 그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는 힘없는 대답과 함께 보고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김민석 대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다. 그는 차마 빈손으로 갈 수 없어 병원 앞 과일 가게에서 작은 과일 바구니를 하나 샀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오하나는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고 있었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훈련장에서 씩씩하게 구호를 외치던 그 특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중대장님 어쩐 일로? 오하사 몸은 좀 괜찮나 해서 와봤네. 미안하네.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김민석은 어색하게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품 안에 있던 허위 보고서 사본을 꺼내 오하나에게 건넸다. 이게 대대장님이 작성한 사고 경위 보고서일세. 나보고 서명하라고 하더군.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오하나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으로 기록된 내용을 확인한 그녀는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분노하거나 절규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희미한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김민석에게 돌려주며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하지 마세요, 중대장님.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중대장님 군 생활까지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군 생활은 여기까지였다고 생각할게요. 그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지휘관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부하의 모습에 김민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섰다. 그날 밤 BOQ로 돌아온 김민석 대위는 책상 위 허위 보고서를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자신의 안위와 군 생활을 위해 거짓에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짓밟힌 부하의 명예와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인가?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육군 장교 임관 반지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반지에 새겨진 글귀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괴로움에 담배를 태우던 그는 문득 오하나 하사의 입원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열어두었던 부대 내부망의 인사관리 시스템 창을 보게 되었다. 무심코 그녀의 인적사항 파일을 스크롤하여 내려보던 그의 눈이 화면의 한 부분에 멎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가족관계 아버지 오대산 육군 중장 현직 제7기동군단장. 오하나 하사의 아버지가 현역 3스타 장군이었다. 그것도 일개 사단장이 아닌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7기동군단장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순간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훈련소 입소식 날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중년 신사 그리고 딸의 전화를 받으며 다치지만 말하고 말하던 아버지의 목소리. 김민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일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남은 군 생활 전부를 이 한 번의 통화에 걸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개인 스마트폰을 들어 군 상급 부대 비상 연락망을 통해 알아낸 오대산 중장의 개인 연락처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오대산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낮고 권위 있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곤함이 묻어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김민석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충성. 군단장님, 저는 제13특 수임무여단 3대대 구지역대장 대위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13여 단? 그런데 무슨 일인가 김대위. 김민석은 마른 침을 삼키고 온 힘을 다해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따님 되시는 오하나 하사님 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수화기 너머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잠시 흐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고 살벌했다. 그리고 이어진 오대산 중장의 목소리는 이전의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이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계속하게. 김민석 대위는 그날 수송기에서 있었던 모든 진실을 김철웅 중령의 만행과 폭언, 비열한 은폐 시도와 허위 보고서의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모든 보고를 듣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던 오대산 중장은 김대위의 이야기가 끝나자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김대위, 자네 방금 한 그 모든 말에 자네의 군 생활 전부와 남은 인생을 걸 수 있는가? 김민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걸겠습니다. 군단장님, 저의 양심과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 대답에 오대사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다. 허위 보고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고 기다리게. 그리고 아무 티도 내지 마. 자네는 군인으로서 가장 용감하고 옳은 일을 한 걸세. 전화가 끊어졌다. 그 순간 김민석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방아쇠를 당겼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시각 이천의 제7기동군단 사령부 집무실. 전화를 끄는 오대산 중장은 분노로 하얗게 떨리는 주먹을 감추지 못했다. 감히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군인이자 부하를 그따위로 짓밟고 군의 명예에 똥칠을 하려 한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집무실의 붉은색 보안 전화기를 들어 군의 심장부로 연결되는 번호를 눌렀다. 나 7군 단장이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지금 바로 연결해. 다음 날 아침 제13특 수임무여단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단 위병소에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차량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여단장의 얼굴은 잠시 굳었다. 잠시 후 최경호 중령이 이끄는 감찰팀이 여단 본부 건물로 들어섰다. 겉으로는 정례적인 훈련 규정 준수 실태 점검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김철웅 중령은 감찰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지난밤 김민석 대위가 허위 보고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고작 대위 한 명의 반항이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견고한 인맥과 조직 내 입지를 믿고 이 위기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철웅 중령입니다. 무슨 일로 직접 오셨습니까, 중령님? 김철웅의 질문에 최경호 중령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최경호입니다. 제7기동군단 오대산 군단장님의 특별 지시로 제13특 수임무여단의 훈련 규정 및 안전사고 발생 전반에 대해 특별 감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제 발생한 오하나 하사 부상건에 대한 보고서 원본을 즉시 제출해 주십시오. 오대산 군단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김철웅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속으로 아차 하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최경호 중령의 눈은 서류 가방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김철웅은 사색이 된 얼굴로 김민석 대위의 사무실로 향하는 최 중령을 막아설 수 없었다. 최 중령은 김철웅 중령을 지나쳐 3중 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최 중령은 숨기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김대위, 오대산 군단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대위님께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를 믿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호 중령은 김민석으로부터 서명 안 된 허위 보고서 원본을 확보했다. 그는 앞으로의 행동 지침을 상세하게 내렸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모든 사실을 기록해두라는 당부였다. 그리고 비밀리에 양심적인 증언을 해줄 부대원들의 명단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중령님. 김민석의 말에 최 중령은 굳은 얼굴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함께 싸우게 될 동지임을 확인했다. 그날 오후 오대산 중장은 단정한 근무복 차림으로 하나의 병실을 다시 찾았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기대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딸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다. 아빠 어떻게 오셨어요? 오하나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오대사는 말없이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능숙한 손놀림으로 깎기 시작했다. 그의 곁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아버지의 온기에 오하나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훈련 중 다쳐도 괜찮다고 군인이니까 당연하다고 자신을 다그쳤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으흑 아빠.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오하나의 어깨가 들썩였다. 오대사는 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아주었다. 그는 딸의 울음이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난 뒤 오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다 괜찮을 거야, 하나야. 괜찮아. 오대사는 다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딸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야. 아빠 봐.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전부 다 알고 왔다. 널 그렇게 만든 놈, 그리고 그걸 덮으려 했던 놈들. 아빠가 단 한 놈도 용서 안 해. 군인 오대산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그 시간 13여 단에서는 최경호 중령의 조용한 감찰이 김철웅 중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최 중령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사고 당시 수송기에 탑승했던 병사들을 차례로 불러 비공개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그의 집요하고 치밀한 질문에 병사들은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대답을 회피했지만 최 중령은 그들이 느끼는 공포와 정의 사이의 갈등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군인으로서 양심을 지킬 의무가 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믿고 말해라. 너희의 모든 증언은 비밀리에 다뤄질 것이고 너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결국 병사들은 김철웅 중령이 오하나 하사에게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했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결정적인 증언들을 쏟아냈다. 정황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자신의 통제권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김철웅 중령은 마침내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육사 동기이자 특수전 사령부 본부 인사참모로 재직 중인 정진철 대령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정 대령, 나 김철웅이야. 큰일 났어. 아니, 자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다급하게 전화한 건 처음이군. 무슨 일인데?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와서 말이야. 오하나 하사건으로 특별 감찰을 진행 중이네. 내 예상대로 그년의 아버지가 고위직인가 봐. 우리 조직을 통째로 흔들려는 거야. 김철웅은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설명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이 월권을 행사하며 특전사의 고유 훈련 방식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부대 사기를 저하하고 있으면 자신이 그 표적이 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오하나 하사를 직접 밀었다는 핵심적인 사실은 철저히 숨겼다. 수화기 넘어 정진철 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중령, 걱정 마. 어디 근본도 없는 놈들이 감히 우리 특전사에 와서 훈계질이야. 이 문제는 특전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맞아. 사령관님께 내가 직접 보고 드려서 육본 감찰팀은 철수시키고 우리 사령부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를 하도록 만들 테니 자네는 하던 대로 부대 통솔에만 신경 써.
정 대령의 말은 김중령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승리를 예감했다. 자체 조사라는 것은 결국 제19를 감싸는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정진철 대령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그는 특전사령관에게 육본의 과잉 감찰이 최정예 부대의 사기를 꺾고 지휘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보고하며 이 사안은 우리 특전사의 명예를 걸고 자체적으로 엄정히 조사하여 보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했다. 특전사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사령관은 결국 그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즉시 육군본부의 특전사 자체 조사를 통보하고 월권 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 라인이 가동되었다. 이러한 상층부의 움직임은 곧바로 현장에 영향을 미쳤다. 13여 단에 머물고 있던 최경호 중령은 육군본부 감찰실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특전사 측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조사를 잠정 중단하고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명령이었다. 이제 막 진실의 윤곽을 잡아가던 최 중령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상부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오대산 중장에게 보고했다. 이천에 위치한 제7기동군단 사령부 집무실 최경호 중령의 보고를 들은 오대산 중장의 얼굴은 그늘 한 점 없는 빙하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성체 안으로 숨어들어가 진실을 질식시키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들의 뜻대로 놔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하던 계획을 바꿔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박 대위. 오대산이 자신의 전속부관인 박승현 대위를 호출했다. 네, 군단장님. 헬기 준비시켜. 목적지는 증평이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박 대위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증평 말입니까? 13여 단으로 직접 가시는 겁니까? 오대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전장을 향해 있었다. 그래. 군단장 헬기로 직접 간다. 무전으로 방문 사실도 알리지 마. 북진 원 콜사인만 띄우고 곧장 착륙 준비하라고 통보해. 그것은 군의 관례를 깨는 파격적인 행보였다. 타 부대, 그것도 지휘 계통이 전혀 다른 특수부대의 일개 군단장이 아무런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그가 더 이상 마쿠에서 움직이지 않고 직접 전면에 나서겠다는 명백한 의사표현이었다. 그 같은 시각 김철웅 중령은 정진철 대령과의 통화를 막 끝낸 참이었다. 걱정 마, 육본 놈들 곧 꼬리 내리고 돌아갈 거야. 라는 선배의 말을 들은 그는 의기양양해져 있었다. 그는 보란듯이 김민석 대위의 사무실 앞을 지나치며 승자의 여유가 담긴 비웃음을 흘렸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바로 그때였다. 위잉. 부대 상공에서 날카로운 헬리콥터 로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지며 부대 전체를 뒤덮었다. 부대 관제탑에서 다급한 무전이 각 지휘 통제실로 퍼져나갔다. 통제탑, 통제탑. 식별 부호 VVIP 콜사인 북진원. 현재 본 부대 연병장으로 접근 중. 반복한다. 북진 부대장기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북진은 제7기동군단의 상징. 그 부대의 지휘관 헬기가 예고도 없이 왜 이곳 13여 단으로 온단 말인가. 여단장을 포함한 부대 지휘부가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위풍당당한 위용의 블랙호크 헬리콥터 한 대가 연병장 중앙에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다. 헬기 측면에는 3개의 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중장의 상징이었다. 모든 장병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연병장을 주시했다. 곧이어 헬기의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고 한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빛나는 은색 견장과 권위를 상징하는 삼정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장군 정복. 그리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뇌움과도 같았다. 제7기동군단장, 육군 중장 오대산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전속부관이 내렸다. 오대산은 헬기의 바람이 채 잦아들기도 전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여단 본부 건물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담긴 위압감은 부대 전체의 공기를 짓누르는 듯 했다.
방금 전까지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김철웅 중령은 연병장에 서 있는 세 개의 별을 단 장군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오대산. 그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부대 소속이었던 부상자 오하나 하사의 성과 겹쳐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김철웅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공포로 질린 하얀 가면처럼 변해갔다. 제13특수임무여단 본부 건물은 오대산 중장이 내뿜는 냉기만으로도 순식간에 얼어붙을 듯했다. 여단 복도를 울리는 그의 육중한 군화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무겁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복도에서 그와 마주친 장교와 부사관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마치 칼에 베인 듯한 날카로운 경례와 함께 길을 열었다. 평소라면 위풍당당했을 그들의 검은 베레모가 오늘따라 그의 그림자 아래 초라하게 느껴졌다. 여단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예고 없는 세 개의 별의 방문에 황급히 정복 상의를 꿰어 입은 여단장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단결. 여단장입니다. 오 군단장님, 어인일로 이 먼 곳까지 예고도 없이. 오대사는 그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악수를 청하기 위해 내민 손을 싸늘하게 지나쳐 곧장 여단장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여단장 책상 앞에 놓인 방문객용 가죽 소파에 앉는 대신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지휘통제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등 뒤로 쩔쩔매며 서 있는 여단장의 모습이 유리에 비쳤다. 여단장. 오대산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 부대 군기가 아주 대단하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이 아닌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진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여단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부하가 훈련 중에 뼈가 부러져 군 생활이 끝날 위기에 처했는데 지휘관이라는 자는 그걸 개인 과실로 덮어버리고 진실을 말하려는 부하의 입을 틀어막아. 이게 자네가 자랑하는 세계 최강 특전 부대의 방식인가? 군단장님, 그건 현재 저희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내 딸 일이야. 오대산이 천천히 몸을 돌려 여단장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세 개의 별이 뿜어내는 권위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모든 거짓과 위선을 꿰뚫어보는 검은 심연과도 같았다. 내 딸 오하나 하사가 자네 부대 대대장 놈한테 등 떠밀려 수송기에서 떨어졌어. 뼈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더군. 그런데 지금 자네 부대는 뭘 하고 있지? 특전사령부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나. 내가 틀렸나, 여단장? 여단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하나 하사가 오대산 중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 순간 처음 알았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일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내 사고를 넘어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뇌관이었다. 군단장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조사? 오대사는 코웃음을 쳤다.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는 걸 세상 어느 누가 믿어준단 말인가. 여단장 선택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고 자네 조직을 지킬 건가,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썩어빠진 대대장놈 하나 비호하려다 자네 어깨에 달린 별까지 같이 떼어낼 건가. 그것은 회유나 설득이 아니었다. 명백한 최후 통첩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여단장의 군 생활 전체를 옥죄는 밧줄과도 같았다. 그 같은 시각 여단장실 밖 복도에서는 대대장 김철웅 중령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오대산 중장 오하나의 아버지가 7군단장이라고.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벌집이 아니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이제야 김민석 대위가 왜 그렇게 완강히 버텼는지, 육군본부 감찰실이 왜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였는지 모든 것을 이해했다. 황 중령님.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특전사령부 본부에서 파견된 감찰팀이었다. 정진철 대령이 보낸 사실상 김철웅 중령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람들이었다.
사령부 감찰팀입니다. 여단장님께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팀장인 중령이 말했지만 김철웅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굳게 닫힌 여단장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문 너머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칼자루가 있었다. 그는 사령부 감찰팀의 등장이 자신에게 마지막 구명줄이 될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여단장실 안에 숨막히는 대치는 계속되고 있었다. 여단장은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한 개인의 분노, 그것이 아무리 군단장의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를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특전사라는 거대 조직의 암묵적인 룰,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그들만의 철옹성을 깰 것인가?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부관이 들어와 여단장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령부 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그 말에 여단장의 흔들리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단단해졌다. 그에게도 원군이 도착한 셈이었다. 그는 자신 혼자가 아니며 자신의 뒤에는 특전사령부라는 거대한 조직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오군 단장님, 드릴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따님의 일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저희 특전사령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사령부 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월권하여 개입하시는 것은 군의 기강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여단장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자신은 일개 여단장이 아니라 특전사령관의 대리인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분명히 했다. 오대사는 그의 대답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그는 조소에 가까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월권이라 좋아. 부적절한 처사라. 그는 품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된 통화 연결음이 여단장실의 무거운 정적을 날카롭게 찢었다. 통합 국방 네트워크입니다. 전화가 연결된 곳은 국방부였다. 국방부 출입기자단 중앙일보 박영진 부장 바꿔주시오. 제7기동 군단장 오대산 중장이 긴급하게 찾는다고 전하고. 기자? 여단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군인이, 그것도 현역 장성이 진행 중인 사건을 언론에 직접 터뜨리려는 것은 군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것은 판을 엎어버리겠다는 협박 그 이상이었다. 조직의 명예와 기강을 짓밟는 자폭 행위이자 상대방도 함께 죽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네, 군단장님. 중앙일보 박영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무슨 긴급한 일이십니까? 곧이어 활기차고 예리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박 부장, 내가 지금 특종 하나 줄까 하는데. 오대사는 여단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단장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명료했다. 제목은 이렇게 뽑아. 공수부대 여군 하사 선임 간부의 야만적 폭력 행위로 장애위기 특전사 조직적 은폐 정황 포착. 그 순간 여단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군단장님, 그거 사실입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련 증거나 내부 증언이 있습니까? 박영진 기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다. 오대사는 여단장의 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가해자의 신상, 피해자의 진단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자들의 녹취록과 내부 고발자의 양심선언문까지. 지금이라도 바로 넘겨줄 수 있어. 내일 아침 조간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을 수 있겠나? 여단장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 턱 끝으로 떨어졌다. 이 사건이 언론에 터지는 순간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단순한 부대 내 가혹행위가 아니라 군의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비화될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소집될 것이고 야당 의원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을 물어뜯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관련 지휘관들은 줄줄이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 특전사령관은 물론 육군 참모총장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그리고 그 모든 파국의 시작점에 바로 자기 자신이 서게 될 것이다. 잠깐, 군단장님 잠시만. 결국 여단장이 다급하게 외치며 오대산의 팔을 잡았다. 그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전화 끊어주십시오. 제발 그것만은. 오대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붙잡은 여단장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박 부장, 미안하게 됐네. 방금 작은 오해가 풀려서 말이야. 내가 상황을 좀 착각했어. 기사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 대신 조만간 식사 한번 대접하겠네. 오대사는 간결하게 통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다시 품 안에 넣었다. 여단장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대산이라는 한 개인의 강철 같은 분노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령부라는 거대 조직의 자존심을 단 몇 분 만에 무참히 굴복시킨 순간이었다. 다시 묻지 여단장. 오대산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무거워졌다. 자네 부대에서 벌어진 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여단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의 조사에 한 점 숨김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좋아. 오대사는 짧게 대답하고는 몸을 돌려 여단장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김철웅 중령과 사령부 감찰팀은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오대산 중장과 그 뒤를 따르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의 여단장을 보고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오대산은 김철웅 중령의 바로 앞을 지나치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김철웅의 계급장과 명찰을 번갈아 훑어보았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경멸 어린 눈빛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날카롭게 김철웅의 심장을 찔렀다. 김철웅은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자신을 태우러 온 헬기에 오르기 직전 오대사는 전속부관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박대위, 6본 감찰실 최경호 중령에게 연락해. 특전사 측에서 전면 협조하기로 했다고.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관련자 전원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전해. 내 이름으로. 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거대한 굉음과 함께 블랙호크 헬기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오대산 중장의 헬기가 증평 상공에서 사라진 그 순간 제13특 수입무여단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장막은 찢겨나갔다. 여단은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가장 먼저 칼날을 맞은 것은 특전사령부였다. 육군참모총장은 특전사령관을 직접 호출하여 지휘계통 문란과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해 엄중히 질책했다. 사령관은 고개를 숙여야 했고 그의 지시하에 13여 단으로 향하던 사령부 자체 감찰팀은 부대에 도착하기도 전에 철수하라는 굴욕적인 명령을 받았다. 육군본부 감찰실의 권한은 막강해졌다. 최경호 중령이 이끄는 특별감찰팀은 이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여단장의 전면적인 협조 지시가 떨어지자 그동안 김철웅 중령의 위세에 눌려 입을 다물고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첫째, 증인 및 참고인 진술 확보. 김민석 대위는 자신이 목격하고 겪었던 모든 일을 한 점 숨김없이 정식으로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조사의 방향을 잡는 결정적인 나침반이 되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화된 다른 중대원들도 용기를 냈다. 사고 당시 수송기에 탑승했던 부사관과 병사들은 김철웅 중령님이 오하나 하사에게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 분노에 찬 얼굴로 군홧발로 오하사의 등을 걷어차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등 일관된 진술을 쏟아냈다. 이들의 증언은 녹취되었고 자필 진술서로 확보되었다. 둘째, 물적 증거 확보. 감찰팀은 김철웅 중령이 김민석 대위에게 서명을 강요했던 허위 보고서 원본을 압수했다. 또한 부대 통신 기록을 분석하여 김철웅 중령이 특전사령부의 정진철 대령과 통화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오하나 하사의 수술을 집도했던 국군수도병원 군의관으로부터 외부의 강한 충격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운 형태의 복합골절이라는 전문가 소견서까지 확보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내 김철웅 중령은 감찰실 조사실로 소환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나를 음해하려는 일부 세력의 모함이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최경호 중령이 그의 눈앞에 수십 명의 일관된 진술서와 통화기록, 군의관 소견서를 차례로 내놓자 그의 표정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이래도 발뺌하실 겁니까, 김중령? 최 중령의 싸늘한 질문에 김철웅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처량한 중년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사건의 진실은 한 점 의혹 없이 완벽하게 재구성되었다. 사건 발생 2주 만에 육군본부 감찰실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대한민국 군의 이름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나. 주범 김철웅 중령. 그에게는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폭행치상, 군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허위보고 혐의가 적용되었다. 군 검찰은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평생의 상처를 입힌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징계위원회는 그에게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20년 넘게 복무하며 쌓아온 퇴직금과 군인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가장 치욕적인 처벌이었다. 그는 민간 법원으로 치면 불명예 전역을 당한 셈이다. 이와 별개로 군 검찰은 그를 정식 기소하여 군사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법정 구속되어 한때 자신이 호령하던 부하 사병들이 지키는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군 생활은 가장 불명예스럽고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2. 은폐 시도 및 지휘계통 문란 책임자 정진철 대령. 육군본부 감찰실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고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특전사령부 인사참모 정진철 대령은 직무유기 및 지휘계통 문란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는 그의 군 경력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아 예정되어 있던 장군 진급 심사에서 당연히 탈락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스스로 전역을 신청하며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었다. 3. 지휘감독 소홀 책임자 제13특수임무여단장. 그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예하부대 지휘관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하지 못한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 조치되었다. 그는 즉시 정책연구위원이라는 한직으로 발령받았으며 그의 군 경력 또한 사실상 끝이 났다. 4. 동조 및 방관자 황진욱 중사와 박광철 상사. 상관의 가혹행위를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동조하며 피해자를 조롱했던 두 부사관 역시 징계위원회를 피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각각 감봉 3개월과 근신 15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징계 기록은 그들의 인사고과에 영원히 남아 향후 장기 복무 및 진급 심사에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했다. 5. 용기 있는 고발자 김민석 대위. 육군본부는 김민석 대위의 행동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명예를 지킨 모범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정식으로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이 사실은 그의 인사기록에 자랑스럽게 기록되었다. 오대산 중장은 개인적으로 그를 군단장실로 불러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 우리 군의 미래가 밝다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이듬해 소령 진급 심사에서 그는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오하나 하사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군은 그녀의 부상이 개인 과실이 아닌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공상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녀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모든 의료 지원과 보상을 받으며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어느 가을날
오대산 중장은 재활치료에 한창인 하나의 병실을 다시 찾았다. 창가에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아래 하나는 이제 목발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절망감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단단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빠, 저 다음 주에 퇴원해요. 그래,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오대사는 딸의 곁으로 다가가 아직은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하나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무리해서 군에 남지 않아도 괜찮다.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거야. 그의 말에 하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연병장에서는 새로운 부사관 후보생들이 씩씩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다. 아니요, 아빠. 저 군에 남을 거예요. 비록 다시는 강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부하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요. 더 좋은 군대를 만드는데 제 남은 군 생활을 바치고 싶습니다. 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오대사는 15년 전 자신의 진급식 날 보았던 7살배기 소녀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 딸의 어깨를 힘껏 껴안았다. 그래, 우리 딸. 내가 자랑스럽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들은 더욱 단단해졌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드높은 가을 하늘은 마치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명예롭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군의 정의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살아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지금 차림은 간첩이나 탈북자 수준인데요? 누가 봐도 수상쩍습니다. 최전방 지피를 찾은 노인에게 쏟아진 경멸의 말.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내뱉은 이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곧이어 펼쳐질 거대한 반전. 아마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차가운 바람이 철책을 흔드는 늦가을 새벽. 대한민국 민간 인통재선과 가까운 강원도 철원의 외딴 GOP 부대, 육군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 예하 지피는 긴장감마저 얼어붙은 듯 침묵했다. 쌀쌀한 날씨 속 경계 근무에 나선 병사들의 숨결만이 하얗게 흩어졌다. 부대 주변의 민통선 안쪽 풍경은 황량했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은 붉게 물들었지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77의 박창식 노인은 낡은 군용 야전 상의를 껴입고 허름한 밀진 모자를 눌러쓴 채 비포장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군 시절부터 쓰던 낡은 알루미늄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갓 20살, 이제 막 이등병 계급장을 단 외손자 민준이가 좋아하는 율무차였다. 구부정한 허리, 깊게 패인 주름, 군데군데 해진 옷가지와 오래된 고무신. 영락 없는 민통선 근처 시골 마을 늙은 농부의 모습이었다. 정지. 신원 확인. 지피 초소의 젊은 일병이 K2 소총을 겨눈 채 날카롭게 외쳤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밤샘 경계 근무로 충혈된 눈은 매서웠다. 왔소. 박민준 이병 면회 왔소다. 하랩이 되는 사람이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일병은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민통선과 가까운 지역은 늘 경계 대상이었다. 특히 수상한 노인의 출연은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박 노인은 품 안에서 구겨진 지갑을 꺼내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일병은 신분증 사진과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하고 수상쩍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쳐다봤다. 그리고는 초소 안에 전화기를 들었다. 본부. 현재 지피 초소. 민간인 한 분, 박민준 이병 면회 요청. 신원 확인 바랍니다. 잠시 후 초소 문이 열리며 차가운 표정의 여군 하사가 나왔다. 그녀의 전투복에는 강윤아라는 이름표와 함께 빛바랜 하사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어르신, 박민준 이병 면회 오셨습니까? 강윤아 하사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냉랭했다. 오랜 GOP 근무에 지친 듯 민간인에 대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그렇소. 우리 손주 녀석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박 노인이 보온병을 슬쩍 내밀었지만 강 하사는 매몰차게 그의 신분증만 받아들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면회 기록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박 노인이 초소 안으로 들어서자 강 하사의 시선은 그의 옷차림을 훑었다. 낡은 야전상에 여기저기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해진 고무신은 험한 길을 걸어온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어르신, 면회는 혹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 근처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민준이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가려고 갑자기 온 건 미안하게 됐소. 박 노인이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의 어눌한 말투와 허름한 행색은 강 하사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여기는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민통선과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 이런 행색으로 오시면 마치 북한에서 간 넘어온 간첩이나 탈북민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군사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강 하사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의 눈빛은 박 노인을 범죄자 취급하듯 매서웠다. 박 노인은 그녀의 강압적인 태도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허허, 내가 군 생활할 때랑은 많이 달라졌구만. 박 노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젊은 시절 군 생활은 그녀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오래전의 이야기였다. 어느 부대 나오셨습니까? 강 하사의 질문은 싸늘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를 떠보려는 듯한 뉘앙스였다. 아, 예전에 육사단에서. 박 노인의 대답은 망설임과 함께 작아졌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여기요? 몇 년도에 복무하셨습니까? 강 하사는 더욱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녀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워낙 오래돼서. 박 노인의 대답은 더욱 흐릿해졌다. 그의 초라한 모습과 어눌한 말투는 강 하사의 불신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박 노인이 들고 있는 낡은 보온병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리고 저 보온병은 뭡니까? 내용물 확인하겠습니다. 강 하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태도는 더 이상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노인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강유나 하사의 차가운 음성은 좁은 초소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박창식 노인이 들고 있는 낡은 알루미늄 보온병을 향해 턱짓하며 명령했다. 보온병 이리 주십시오. 규정상 외부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은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폐기라는 단어가 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외손자를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율무차였다. 아가씨, 그냥 율무차일 뿐이요. 우리 손주 녀석이 추울까봐. 저는 아가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하사 강윤아입니다. 강 하사는 그의 말을 매몰차게 끊었다. 그녀는 박 노인의 손에서 보온병을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초소 밖으로 나가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율무차가 구수한 향기를 풍겼다. 그러나 강 하사는 그 온기마저 경멸스럽다는 듯 내용물을 차가운 흙바닥에 전부 쏟아버렸다. 쏴! 따뜻했던 율무차는 흙탕물과 뒤섞여 차갑게 식어갔다. 박 노인은 그 광경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시리도록 아파왔다. 손자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저렇게 흙바닥에 버려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텅 빈 보온병을 돌려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겨우 붙잡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금속의 감촉이 그의 마음 같았다. 바로 그때 초소 안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초소, 초소. 본부에서 알린다. 박민준 이병 즉시 초소로 이동시켜 본인 외조부 신원 확인에 협조할 것. 반복한다. 박민준 이병 즉시 초소로 이동. 강 하사는 자신이 이겼다는 듯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박 노인을 쏘아보며 말했다. 잠시 기다리시죠. 손자분이 직접 와서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헐떡이며 한 병사가 초소로 달려왔다.
앳된 얼굴, 어깨에 빛나는 작대기 하나의 이등병. 박민준이었다. 그는 초소 안에 초라하게 서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을 차갑게 쏘아보는 강유나 하사와 바닥에 쏟아진 율무차 자국을 보고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충성. 이병 박민준. 부르셔서 왔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격려했다. 차마 할아버지 쪽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박민준 이병. 강 하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분 자네 외할아버지가 맞나? 예, 맞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마치 범죄자처럼 취조당하고 있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가 끓여온 따뜻한 율무차는 흙바닥에 버려졌다. 무언가 말을 해야 했다. 우리 할아버지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 2등병이었다. 눈앞의 하사는 하늘 같은 선임 간부였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지옥이 될 것이 뻔했다. 동기들의 따돌림, 선임들의 가혹행위, 간부들의 끝없는 질책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짧은 침묵과 흔들리는 눈동자. 박창식 노인은 손자의 그 깊은 고뇌를 놓치지 않았다. 자신을 향한 사랑과 군인으로서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린 손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그는 손자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됐어. 내가 갑자기 찾아온 게 잘못이지. 박 노인은 스스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강 하사를 향해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군인 양반 수고 좀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손주 녀석 이제 그만 들여보내 주시오. 괜히 나 때문에 근무 시간에 불려나와서 미안하다, 민준아. 그는 끝내 손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돌아섰다. 어르신 잠시만요. 강 하사가 그를 다시 불러 세웠다. 그녀는 서류철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말했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방문 목적, 퇴거 시간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니 그리 아십시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욕적이었다. 박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텅 빈 보온병을 든 채 조용히 초소를 나섰다. 굽은 등이 찬 바람에 더욱 휘어지는 것 같았다. 박민준 이병 복귀해. 강 하사의 명령에 민준은 끝내 할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할아버지의 외로운 그림자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강유나 하사는 초소 상황일지에 방금 전의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특이사항 930경, 박민준 이병 외조부 방문. 사전 승인 부재 및 거동 수상자로 판단, 신원 확인 후 퇴거 조치 완료. 특이 동향 없음. 그녀는 자신의 조치가 완벽했다고 생각했다. 민통선 최전방 GOP에서 이 정도의 경계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오히려 자신의 철두철미함이 부대의 안전을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그녀는 오늘 저녁 점호 때 소대장에게 이 일을 보고하며 자신의 FM적인 근무 태도를 어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걷어찬 것이 단순한 절차를 무시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이 부대의 역사 그 자체라는 것을. 한편 생활관으로 복귀한 박민준 이병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흙바닥에 쏟아지던 율무차, 힘없이 돌아서던 구분 등, 그리고 자신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던 그 슬픈 눈빛. 나는 쓰레기야, 비겁한 놈. 자괴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눈앞에서 모욕을 당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방관했을 뿐이다. 그는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 평생을 철원 시골 마을에서 과묵하게 농사만 지으셨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웠다. 남들처럼 대단한 빽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한 행색의 할아버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때 생활관 선임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툭 던지듯 말했다. 야, 박민준. 초소에 너네 할아버지 오셨다며? 강하사 미친년한테 제대로 찍혔다면서. 다음부터는 면회 오실 거면 미리 보고 똑바로 해라. 너 때문에 우리 분대까지 피곤해지기 싫으면. 위로가 아닌 차가운 경고였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다. 서러움과 죄책감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부대에서 한참을 걸어 나온 박창식 노인은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의 낡은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찬 바람이 해진 야전상의 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아빠진 폴더폰을 꺼냈다. 투박하고 주름진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몇 개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 김태환 소장. 30년 전 자신이 사단장으로 있을 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육사 출신 풋내기 작전장교였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바로 그 청성부대 제6보병사단의 사단장이 되어 있을 터였다. 박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길게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청성. 사단장 소장 김태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세월의 무게가 더해졌지만 여전히 칼날 같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김장군. 박창식 노인이 나지막이 입을 뗐다. 그 순간 수화기 반대편에서 모든 소음이 멎었다. 1초, 2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내 숨을 급하게 몰아쉬는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존경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선배님? 박창식 대장님? 맞으십니까? 지금 어디십니까? 김태환 소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청성부대의 지휘관 전군이 알아주는 강골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까마득한 전설 속 영웅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임 장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자네 부대 앞 버스 정류장이다. 그냥 손주 녀석 얼굴이나 보고 갈까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구나. 내가 너무 늙었지. 담담한 노인의 목소리에 김태환 소장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부대 앞에 박창식 대장님께서 와 계셨다고. 부대에는 무슨 일로 아니 손주분이 저희 사단에 있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박민준. 이번에 들어온 이등병이라더군. 얼굴은 못 봤다. 내가 행색이 불량해서 간첩인 줄 알았다더구나. 허허 맞는 말이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늙은 군인은 그저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데 괜히 애들 군기만 흐려놓을 뻔했다. 박창식 노인의 자주 섞인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오는 순간 김태환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손에 든 수화기를 부서져라 꽉 쥐었다. 책상 위 결제 서류들이 그의 분노에 찬 숨결에 파르르 떨렸다. 행색이 불량해서. 간첩인 줄 알아서. 대한민국 6.25 전쟁에 살아있는 영웅, 백마고지 전투에 숨겨진 주역이자 자신이 평생 군인으로서의 사표로 삼아온 스승에게 감히 자신의 부대원인 자신의 부대 안에서. 선배님 잠시만 제발 잠시만 거기 그대로 계십시오. 5분 아니 3분이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지휘 헬기를 띄우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됐다. 소란 피우지 마라. 젊은 하사가 규정대로 일 잘하는 걸 가지고 뭘 그러나. 나 이제 버스 와서 가봐야 한다. 선배님, 제발 잠시만. 김 소장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정막. 김 소장은 끊어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과 함께 육사단 청성부대의 역사가 담긴 낡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의 가장 중심에 젊은 시절의 박창식 대위가 있었다. 바로 그가 자신의 부하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쾅! 김태환 소장이 수화기를 책상에 내리치자 육중한 원목 책상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즉시 비상직통 전화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이상할 만큼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예하 연대장인 대령이었다. 연대장. 예, 사단장님. 청성.
자네 연대 예하 GP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장님. 모른다고? 지금 당장 자네 연대 전체에 5분 전투대기 발령해. 예? 실상황입니까? 실상황보다 더하다. 이건 전쟁이다. 우리 육사단의 명예와 존립을 건 전쟁이야. 그리고 자네 지금 당장 관용차 돌려서 부대 정문 박버스 정류장으로 가. 거기에 낡은 야전 상의를 입은 노인 한 분이 계실 거다. 그분이 바로 이 부대의 주인이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모셔와. 만약 그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게 만들면 자네부터 군복 벗을 줄 알아. 명령은 끝났다. 잠시 후 철원의 고요한 민통선 지역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 소리가 육사단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상 소집이 아니었다. 청성부대의 심장이 멈췄다가 분노로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철원의 깊은 골짜기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는 멎지 않았다. 육사단 전체에 발령된 비상사태는 최전방 지피의 작은 초소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지피의 모든 병력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완전 무장을 갖추고 초소 앞 공터에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북한군의 기습 도발에 대한 공포보다 미지의 이유로 인한 혼돈과 불안이 더욱 짙게 서려 있었다. 시발 실상황이야? 왜 말이 없어? 대대장님 무전기에 불나던데. 보통 일이 아닌 건 확실해. 간첩이라도 넘어왔나? 나직한 수군거림 속에서도 병사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지피를 책임지는 젊은 소대장에게로 향했다. 갓 임관한 소위는 사색이 된 얼굴로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 역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열의 맨 앞줄 강유나 하사는 짜증과 의문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웬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야. 설마 아까 그 노인이 어디다 찔러서 일이 커진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야. 그녀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의 완벽했던 일처리에 흠집을 낼까봐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 이병의 심장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얼어붙어 있었다. 이 비상사태가 조금 전에 할아버지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올감했다. 아니야, 설마. 시골 늙은이 한 명 때문에 사단 전체가 뒤집힐 리가 없어. 아닐 거야.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다그쳤지만 비오기 전 수시는 무릎처럼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지피로 통하는 비포장도로 저편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차량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다가왔다. 선두에는 헌병 사이드카가 경광등을 번쩍였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별 2개가 선명한 사단장 지휘 차량이 아닌 무궁화 3개가 박힌 연대장 지휘 차량이었다. 그러나 그 행렬의 위압감은 마치 군단장이 직접 행차하는 듯 살벌했다. 차량 행렬은 지피 초소 앞에 급정거하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운전병이 채 문을 열기도 전에 연대장인 이진석 대령이 차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다. 그는 방금 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사단장의, 아니,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포효를 잊을 수 없었다. 이진석 대령, 자네 목이 몇 개야? 자네 관할 지피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를 능멸했어. 당장 가서 그분을 찾아 모시지 못하면 내가 직접 가서 자네 군복을 찢어버릴 테니 그리 알아. 이 대령은 지피 소대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르신,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조금 전에 여기 오셨던 어르신 못 봤나? 그의 다급한 외침에 지피 병력 전체가 얼어붙었다. 연대장이 직접 찾는 어르신이라니. 강유나 하사는 그제야 상황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가 아까 그분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정문 밖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셨습니다. 강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 대령은 그녀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다시 차에 올라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정류장 방향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지피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박민준 이병은 온몸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연대장이 직접 찾는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잠시 후 연대장의 차량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전히 뒷좌석은 비어 있었다. 이진석 대령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검게 죽어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다급하게 무전을 쳤다. 사단장님, 정류장에도 마을 입구에도 안 계십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어떤 불호령이 떨어졌는지 이 대령은 허리가 끊어질 듯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만을 반복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육중한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한 대가 지피 상공에 나타났다. 헬리콥터는 착륙할 곳도 마땅치 않은 좁은 공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력한 하강풍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 거칠게 내려앉았다. 기체 옆면에는 빛나는 별 2개, 사단장 탑승 표식이 선명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사단장 김태환 소장이 성난 사자처럼 걸어 나왔다. 그의 뒤를 사단 참모장과 작전 참모가 겁에 질린 얼굴로 따랐다. 김 소장의 시선은 연병장의 도열한 그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단 한 사람 자신의 스승을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저 멀리 부대로 향하는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낡은 야전상에 허름한 밀짚 모자. 조금 전 모두가 무시하고 내쫓았던 바로 그 노인 박창식이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혹여나 어린 군인들이 다칠까 싶어 제 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이진석 대령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나갔다. 그리고 지피의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 대령은 박창식 노인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죄의 절을 올리듯 예를 갖추더니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듯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했다. 마침내 노인이 지피공터에 도착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김태환 소장은 그를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군 생활 35년의 모든 충정과 존경, 그리고 죄스러움을 담아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외쳤다. 청성. 그의 목소리는 철원의 모든 산맥을 뒤흔드는 듯 했다. 소장 김태환. 박창식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장님. 그 단어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지피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대장. 별내. 대한민국 군대의 정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눈앞에 이 초라한 노인이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사성 장군이었다는 말인가. 그 단어가 강유나 하사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옆에 있던 동료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머리부터 땅에 처박혔을 것이다. 내 대장님이라고? 저 노인이 내가 간첩 취급하며 율무차를 쏟아버린 저 노인이 대장님이셨다고.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과 행동들이 수억 개의 칼날이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행색이 불량합니다. 간첩인 줄 알겠습니다. 정체 모를 물건을 치우십시오. 자신이 철저하게 지켰다고 믿었던 그 규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근무 태만이 아니었다. 부대의, 아니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모독한 대역죄였다. 그리고 그 순간 박민준 이병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대장, 사성장군. 할아버지가 평생 과묵하게 밭만 갈고 장날이면 좌판에서 나무를 팔던 우리 할아버지가 어릴 적 할아버지의 낡은 옷장에서 금빛 별 4개가 달린 낡은 군복을 발견하고 할아버지, 이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옛날에 입던 작업복이야. 라며 무심하게 옷장 문을 닫던 모습이 떠올랐다.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힘들 텐데. 라며 걱정스럽게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흑투성이의 거친 손의 감촉이 생각났다.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배려였다. 자신이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던 자신의 과거가 손자에게 부담이 될까 평생을 숨겨왔던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선임 간부 앞에서 할아버지를 외면했다. 비겁하게 침묵했다. 으흑흑. 박민준 이병의 입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는 전투모를 푹 눌러쓴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미안함이 온몸을 갈갈이 찢는 것 같았다. 경례를 마친 김태환 소장이 벼락 같은 목소리로 전 지피 병력을 향해 외쳤다. 전 부대원은 주목.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누군지 아는가? 대답 없는 공터. 김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다. 너희들이 지금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땅, 이 철책선을 잇게 하신 분이다. 6.25 전쟁 당시 너희들의 대선배들과 함께 백마고지에서 맨몸으로 중공군을 막아내셨고 월남전 파병부대 지휘관을 거쳐 육군참 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역임하신 살아있는 전설. 너희들이 밟고 있는 이 육사단 청성부대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 박창식 대장님이시다. 그의 외침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불타는 시선은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유나 하사에게 정확히 꽂혀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대의 심장이신 분께서 일개 하사 따위에게 간첩 취급을 받으셨다. 평생을 조국에 바친 영웅께서 손주에게 주려던 따뜻한 차 한 잔을 이 차가운 땅바닥에 버려지는 수모를 겪으셨단 말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군기강인가? 이것이 청성부대의 정신인가? 연병장을 얼어붙게 만든 김태환 소장의 마지막 포효가 끝나자 그의 얼음 같던 시선이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유나 하사에게 꽂혔다. 그 시선은 물리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강 하사의 온몸을 짓눌렀다. 김 소장은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전투화가 흙바닥을 지시기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강유나 하사. 김 소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일어나. 그의 명령에 강 하사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떨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땅에 쳐박고 흐느낄 뿐이었다. 일어나지 못하나? 좋다. 그럼 거기서 들어라. 김 소장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칼날 같은 법 집행자의 그것이었다. 너는 오늘 군인으로서 3가지 대역죄를 저질렀다. 첫째, 민간인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모욕하여 대군 신뢰를 실추시킨 죄. 둘째, 자신의 조부와 같은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아 군의 명예를 더럽힌 죄. 그리고 셋째, 이 부대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이신 대선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능멸하여 군의 근간을 뒤흔든 죄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 하사의 심장에 낙인처럼 찍혔다. 너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내일 아침 당장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불명예 전역을 포함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그토록 신봉하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내군 생활을 여기서 끝내주겠다. 이해 있나? 사형 선고였다. 강 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바로 그 순간에 끝장나고 말았다. 김 소장이 몸을 돌려 다른 지시를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됐다, 김 장군. 그만하게. 모든 것을 잠재우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박창식 대장이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김 소장의 팔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성난 사단장마저 멈추게 하는 산과 같은 무게의 힘이 있었다. 선배님, 하지만 이자는 그만하면 됐다. 박 대장의 그 한마디에 치밀어 오르던 분노로 온몸을 떨던 김태환 소장은 억지로 감정을 삼켰다. 박 대장은 바닥에 무너져 있는 강유나 하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라, 군인. 강 하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박 대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다. 대한민국 군인은 그렇게 쉽게 무릎 꿇지 않는다.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내 2발로 일어서야 한다. 일어나.
그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강 하사는 옆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박 대장은 그녀를 지나쳐 지피에 도열한 모든 부대원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이의 귓가에 그리고 심장에 선명하게 박혔다. 저 하사의 잘못이 물론 크다. 하지만 저 하사 한 명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규정을 지키려는 마음가짐 자체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인에게 규율은 생명이니까. 다만 그 칼날을 어디에 누구에게 겨눠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그의 시선이 부대의 가장 어린 이등병부터 최고참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인 김태환 소장까지 천천히 훑었다. 진짜 강한 군인은 철갑처럼 단단한 규율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번지르르한 겉모습이나 계급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진짜 강한 군인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군인이다. 규율은 자신과 전우를 지키는 갑옷이지 그 안에 있어야 할 뜨거운 심장을 대신할 순 없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모든 군인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우리가 총을 들고 이 차가운 철책선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 너머의 적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땅의 우리 국민들,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함이다.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낸 이름 모를 선배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줄 아는 군인. 그게 바로 진짜 강한 군인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백 명 군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 했다. 박 대장은 다시 강유나 하사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오늘 쫓아낸 것은 행색 초라한 늙은이 한 명이었을지 몰라도 자네가 모욕한 것은 바로 이 군복의 명예였다. 자네가 쏟아버린 것은 단순한 율무차가 아니라 손주를 걱정하는 할애비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자네가 지켜야 할 국민의 마음이었다. 앞으로는 그 명예의 무게와 마음의 온도를 알고 행동하게. 그게 오늘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보고. 대열 속에서 외마디 외침이 터져나왔다. 모든 이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박민준 이병이었다. 그는 대열을 이탈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군법 위반 행위인지 알면서도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병 박민준, 사단장님과 대장님께 보고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는 강유나 하사의 옆 할아버지 박창식 대장의 바로 앞에 와서 멈춰섰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저는 저분이 제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지피공터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선임 간부의 질책이 두려워서 앞으로의 군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무서워서 평생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규정을 몰랐던 강유나 하사보다 모든 것을 알고도 비겁하게 침묵하고 방관한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박민준 이병은 고개를 아스팔트 바닥에 박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창식 대장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슬픔과 사랑의 균열이 일었다. 그는 손자에게 다가가 두 팔로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민준아. 할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괜찮다. 내 마음이 어땠을지 할애비는 다 안다. 박 대장은 흙먼지 묻은 거친 손으로 손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사단장과 연대장, 수많은 전우들이 보는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손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잘 컸다, 내 강아지. 이 군복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그 어떤 질책보다 그 어떤 훈계보다 더 무거운 용서였다. 박민준 이병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죄책감을 토해내며 울었다. 늙은 영웅과 어린 병사의 모습은 군대의 가장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환 소장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는 스승의 위대한 용서 앞에서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작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성찰과 다짐이 담겨 있었다. 전 부대원은 들어라. 오늘 우리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우리 군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렀다. 그리고 하마터면 이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패배할 뻔했다. 그의 시선이 모든 부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었다. 오늘의 이 치욕을 각자의 군번줄과 함께 심장에 새긴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의 제일 행동 강령은 철통 경계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선배 전우에 대한 무한한 예우다. 이보다 우선하는 규정과 규칙은 이 부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나? 그 순간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군인들의 입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부대의 역사를 뒤바꾸는 포효였다. 청성. 철원의 산맥이 그 함성에 화답하듯 울렸다. 차가운 가을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노병과 어린 손자의 그림자가 심판의 장에서 재탄생의 장으로 변모한 지피공터 위에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강철의 대장이 남긴 군인의 심장은 그렇게 새로운 세대의 푸른 별들에게로 뜨겁게 이어지고 있었다. 철원의 산맥을 울렸던 함성이 잦아들자 지피공터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김태환 소장은 스승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박창식 대장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제자로서의 존경심과 부끄러움만이 가득했다. 대장님, 부디 저와 함께 사단으로 가주시지요. 제가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춰 모시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됐다. 박창식 대장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그는 외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김 소장을 보며 옅게 웃었다. 자네는 자네 부대원들을 다독여야지. 늙은이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일로 애들 군기 빠졌다고 밤새 뺑뺑이 돌릴 생각은 더더욱 말고. 뼈가 있는 농담에 김 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박 대장은 손자를 돌아보았다. 나는 우리 강아지 얼굴 봤으니 됐다. 민주나 하래비는 이제 가봐야겠다. 몸 건강히 지내고 휴가 나오면 그때 보자. 그는 더 이상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이 어린 손자와 젊은 군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까 염려스러웠다. 그는 헬리콥터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이 왔던 길을 따라 다시 걸어가려 했다. 대장님, 잠시만. 김 소장이 다급하게 그를 막아섰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자신의 곁에 서 있던 강유나 하사와 박민준 이병을 불렀다. 두 사람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에게 다가왔다. 너희 둘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명령을 수행한다. 대장님을 두 분의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댁까지 모셔다 드려라. 이는 너희에게 내리는 벌이자 다시 한번 군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그는 박 대장을 향해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다. 선배님, 부디 이 철없는 후배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은 한 사단의 지휘관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명령이었다. 박 대장은 잠시 김 소장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연대장의 지휘 차량은 사성 장군과 하사, 그리고 이등병이라는 기묘한 조합을 태우고 철원의 굽이진 시골길을 달렸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강유나 하사와 박민준 이병은 운전석 칸막이 너머로 보이는 노병의 구분 등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군 생활 내내, 아니 평생 그 침묵의 무게를 잊지 못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육사단 사단장실. 김태환 소장 앞에 강유나 하사와 박민준 이병이 복귀 보고를 위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너희 둘. 김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오늘 일에 대해 너희는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죄를 지었다. 군법대로라면 지금 당장 너희의 군복을 벗겨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두 하사와 이병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박창식 대장님께서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군인으로서 과오를 만회하고 다시 태어날 기회를. 그래서 나 또한 너희에게 벌이 아닌 임무를 주려고 한다. 김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낡고 두꺼운 부대 역사 기록철 여러 개를 꺼내왔다.
강윤아 하사. 예, 사단장님. 자네에게 첫 번째 임무를 준다. 오늘부터 3개월간 자네는 우리 육사단 출신의 모든 예비역 선배님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생존해 계신 분들의 댁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분들의 군 생활에 대한 기록을 영상과 글로 남겨라. 자네의 그 철두철미한 규정 준수 능력을 이제는 사람을 향해 쓰도록 해라. 강 하사의 눈이 커졌다. 예상했던 영창이나 징계가 아니었다. 박민준 이병. 박민준. 자네에게는 두 번째 임무를 준다. 자네는 강 하사를 도와 이 모든 과정을 보좌하고 특히 자네의 할아버지 박창식 대장님의 군 일대기를 자네 손으로 직접 기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라. 분량은 최소 100페이지다. 자네가 외면했던 할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자네 스스로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자네에게 내리는 벌이다. 그것은 징계가 아니었다. 참회와 배움 그리고 성장의 기회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받겠습니다. 3개월 후 철원의 첫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 한파가 몰아닥친 육사단 지피 초소. 면회객 대기실은 낡았지만 온기로 가득했다. 아이고 할머니. 길이 많이 미끄러우셨죠? 이리 들어오셔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먼저 하세요. 한 상병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보따리를 든 한 할머니를 부축하며 안으로 모셨다. 그는 익숙하게 난로 옆 가장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고 뜨거운 믹스커피를 타서 건넸다. 손주놈 면회 오셨구나.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몸 좀 녹이고 편히 앉아 계세요. 상냥하고 따뜻한 미소. 3개월 전에 얼음 같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초소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진짜 강한 군인은 마음이 따뜻한 군인입니다. 그 문구는 지피의 새로운 근무 수칙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박민준 이병은 휴가를 나와 할아버지의 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그가 직접 완성한 1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백마고지 전투 때 정말 포탄 파편이 헬멧을 뚫고 지나갔어요? 보고서 쓰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자부심만이 가득했다. 박창식 대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 육사단 역사관. 새롭게 단장한 특별 전시관 푸른 별의 심장 개관식이 열렸다. 전시관의 기획과 구성을 총괄한 것은 바로 강윤아 하사였다. 그녀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을 돌며 수십 명의 육사단 참전 용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빛바랜 사진과 손때 묻은 유품 그리고 가슴 저린 증언들을 모아 이곳을 채웠다. 전시관 가장 중앙에는 박창식 대장의 낡은 야전 상의와 그가 평생 간직해온 낡은 알루미늄 보온병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 하사가 직접 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야전 상의는 조국을 지킨 영웅의 갑옷이었고 이 보온병은 손자를 사랑한 할아버지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관식에는 김태환 소장을 비롯한 사단 전 지휘관과 신병들이 참석했다. 강윤아 하사는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신병들 앞에서 자신이 기획한 전시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선배 전우에 대한 깊은 존경과 따뜻한 자부심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환 소장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늙은 군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다음 세대의 심장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타오를 뿐이었다. 육사단 역사관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부대의 새로운 제1행동 강령이 금빛 명패에 새겨져 그날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하고 있었다.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선배 전우에 대한 무한한 예우. 이것이 청성의 심장이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